정윤자 할머니는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익숙한 흘길을 따라 대문 앞에 이르려던 찰나 할머니의 앞을 누렁개 한 마리가 가로막았습니다. 개는 이빨을 드러낸 채 사납게 짖으며 마치 이 집이 자기 영역이라도 되는 듯 윤자 할머니의 발걸음을 거세게 막아섰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에 떠도는 유기견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체구, 귀 뒤에 희미한 상처 자국을 본 순간 윤자 할머니는 오래전 사고로 잃은 아들 진우가 키우던 복실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개는 짖음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다가오더니 성큼 장바구니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숲길 쪽으로 장바구니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윤자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선 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개의 눈빛에서 묘한 신호를 느낀 그녀는 결국 발걸음을 떼고 그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잠시 후 윤자 할머니는 개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윤자 할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진실은 바로 그날 그 개가 나타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윤자 할머니는 수십 년간 도시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막대한 자산을 일구었고 자수성가의 대명사라 불릴 만큼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부는 그녀의 마음을 오래 채워주지 못하였습니다. 쉴 틈 없이 달려온 삶의 끝자락에서 윤자 할머니는 문득 자신이 가장 편안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유년 시절을 보냈던 시골집, 그곳의 정겨운 흙냄새와 대나무 숲의 바람소리가 자꾸만 가슴을 울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집을 되찾아 내려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집은 큰 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담장은 무너지고 지붕엔 이끼가 끼었지만 그 모든 흔적이 윤자 할머니에게는 따뜻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집안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의 리듬에 적응해 갔습니다. 근처 이웃들과도 격식 없이 인사를 나누며 지냈고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정갈하게 보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욕심이 아닌 그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시간은 할머니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양아들 오성규에게 물려주기로 마음먹고 유언장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식처럼 길러온 성규는 젊은 시절부터 늘 곁을 지켜준 존재였습니다. 핏줄은 아니지만 믿음은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그를 믿고 남은 생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천천히 시골길을 걸으며 바람을 맞았습니다. 흙냄새와 풀잎 사이를 스치는 곤충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누렁개 한 마리가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날카롭게 짖는 그 개는 할머니가 다가설 때마다 더욱 사납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날이 더워 성미가 난 유기견인 줄 알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윤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고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고 또 묘하게 슬펐습니다. 귀 뒤편의 흉터와 조용히 그녀를 관찰하는 눈동자까지 5해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진우가 키우던 복실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성인이 된 후에도 개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애착이 컸습니다. 복실이는 그 아이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진우가 떠난 날 이후 복실이는 집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윤자 할머니는
아들과 개를 동시에 잃은 듯한 허탈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복실이와 똑 닮은 개를 보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너 복실이 맞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개는 물러나지도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돌려 할머니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살며시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개는 장바구니를 물고 천천히 숲 쪽으로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쪽입니다라고 이끄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자 할머니는 당황한 채 그 자리에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전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개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무언가를 알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윤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숲길은 풀이 무성하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으며 익숙한 고요 속에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윤자 할머니는 나뭇가지 사이로 집 쪽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자신의 집 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낯선 사내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얼굴 대부분은 검은색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어두운 계열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동네 사람들 같지는 않았습니다. 윤자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몸을 나무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삼키며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내들이 대문을 나와 담장 옆에 모여 무언가를 조용히 주고받는 순간 또 한 사람의 등장으로 분위기는 변했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오성규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성규는 눈앞의 사내들을 보자마자 낮고 날 선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이렇게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도 처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몇 번을 말했습니까? 한 번에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의 말투에는 분노와 조급함이 엉켜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무슨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뒷짐을 진 채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윤자 할머니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유산까지 맡기려 했던 양아들. 성규가 낯선 남자들과 자신의 집안에서 무엇인가 수상한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두 다리는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할머니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숲길을 따라 되돌아왔습니다. 개는 마치 모든 걸 확인했느냐는 듯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고 묵묵히 그녀의 발끝을 지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성규가 설마 나를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한성호. 젊은 시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와주었던 오랜 지인이자 경찰 생활을 하다 은퇴한 형사였습니다. 전화번호부 깊숙이 남아있던 번호로 떨리는 손가락을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우 씨 나 윤자예요. 아이고, 윤자 씨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나 부탁 좀 드려야겠어요. 성규가 뭔가 수상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성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한동안 다른 숙소에 머무세요. 내일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다음 날 한성우는 윤자 할머니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성우는 신중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지금은 현역이 아니지만 경찰에 있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하죠. 윤자 씨도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윤자 할머니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했고, 이제는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자 할머니는 한성우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성우가 소개한 후배는 현역에서 일하는 강력반 수사관이었고, 윤자 할머니의 진술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빠르게 조사를 시작하였고, 성규가 수년 전부터 윤자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 계획을 세운 것을 확인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아들 노릇을 하며 신뢰를 쌓았지만 그 이면에는 외부 인물들과 연계하여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자 할머니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난 무너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진우가 복실이를 보내준 게 분명해. 나더러 이걸 보라고. 걔는 여전히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말없이 그 어떤 위선보다도 진실된 눈빛으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윤자 할머니는 한성호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수화기는 이미 끊긴 지 오래였지만 그 순간에도 가슴 속엔 잔잔한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성호는 그날 경찰 수사 중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알렸습니다. 과거 아들 진우가 사고로 사망한 날 그 주변에 오성규가 머물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진우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도로 이탈, 미끄러운 노면, 가로수를 들이받은 충격. 누구도 타사를 의심하지 않았고 윤자 할머니 역시 깊은 슬픔 속에 모든 과정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죽음 뒤에 감춰진 진실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간 전후로 성규의 휴대전화 신호가 현장 인근에서 여러 차례 포착되었고 몇몇 주변 CCTV 기록에서도 희미하게 성규와 유사한 인물이 목격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지만 우연이라 하기엔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습니다. 윤자 할머니는 혼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규는 진우가 세상을 떠난 뒤 누구보다 그녀 곁을 지켰던 인물이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애도하며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처럼 굴었습니다. 그런 성규가 그 모든 슬픔의 시작점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한 날들, 성규가 보여준 미소와 따뜻한 말들, 명절마다 그녀 손에 음식을 떠주던 손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은 이내 파편처럼 흩어졌습니다. 신뢰와 정으로 쌓은 탑은 그 아래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자 할머니는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진실을 외면한 채 삶의 끝자락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진상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던 유언장을 꺼내어 펼쳐보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손수 써내려갔던 그 문장들에는 성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장은 더 이상 진실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전면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취하고 새로운 유언장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했던 인연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사실 앞에서 할머니는 오히려 단호해졌습니다. 이전 유언장에 명시되었던 모든 재산 상속권과 법적 위임 조항은 철회되었고 성규에게 부여되었던 일체의 권한은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향후 어떤 반론도 제기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완벽히 정리하였습니다. 윤자 할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삶의 끝자락에서 평화를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평화란 때로는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긴 수사 끝에 경찰은 마침내 오성규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것은 과거 진우가 사망했던 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일부 손상된 블랙박스 파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보관 창고에서 뒤늦게 복구된 해당 영상에는 진우의 차량을 따라붙던 또 다른 차량의 일부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차량은 성규가 당시 사용하던 차였고 번호판 일부와 차량 색상, 보조 범퍼의 흠집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진우의 휴대전화 기록과 성규의 계좌 거래 내역, 사고 직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까지 겹치면서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닌 의도된 범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성규는 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그가 진우를 계획적으로 제거하고 윤자 할머니의 전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그의 이중적인 삶은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고 언론 역시 이를 앞다투어 보도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자 할머니는 매일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법정에 출석하였습니다. 목격한 것도 들은 것도 많았지만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가 바로 자신이 키운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규는 그녀가 품어준 사람이었고 지켜주려 했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큰 상처를 준 존재도 그였습니다. 재판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성규는 반박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순간 윤자 할머니는 알 수 없는 허탈함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윤자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이 일군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 돈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고 욕심의 씨앗이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대로 전 재산을 유기동물 보호 단체와 시골 공동체 복지기금에 기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재산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내지 못한 생명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에게 남은 삶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기부 절차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신중히 마무리해 나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복실이만이 남았습니다. 5해 전 사라졌다가 기적처럼 다시 나타난 게 윤자 할머니는 그 아이를 마치 아들의 분신처럼 느꼈고 복실이의 눈빛에서 종종 진우의 따스함을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아침이면 복실이와 함께 뒷동산을 산책하며 바람을 맞았고 낮에는 볕이 잘 드는 마루에 앉아 복실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마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늦은 밤이면 따뜻한 이불 곁에 복실이를 눕혀놓고 고요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실이와의 동행은 단순한 보살핌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만나는 기적이었고, 말없이도 마음을 나누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끔씩 진우의 사진을 꺼내어 복실이에게 보여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실이는 고개를 갸웃하다 이내 할머니 무릎 위에 털썩 몸을 눕혔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할머니는 비로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윤자 할머니의 집은 이제 예전보다 더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돈이 아닌 신뢰로, 복수 아닌 회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녀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 사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매일을 정직하게, 진심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봄은 다시 피었습니다. 슬픔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피어난 그 조용한 봄은 복실이와 함께 걷는 작은 숲길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